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는 0.11% 상승했고, 나스닥은 0.73% 하락, S&P 500이 0.39% 하락했고, 러셀이 1.46으로서 러셀이 좀 많이 하락했죠. 자, 아침장부터 약간 좀 흘러내렸다가, 오전장에는 좀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있었죠. 뭐, 파월이라든지, 그런 발언에서 약간 올라갔다가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막판에 약간 반등했지만은 아직까지 타협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지금 트럼프의 타코도 먹히지 않는 가운데 있다. 아침장에는 뭐 여러 가지 모습에서 타코라든지 그렇게 일단 트루 소스를 올렸지만은 그런 것들이 말발로서 먹히지는 않고 있고 이제는 행동으로 나와야만이 시장이 움직인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맵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맵 중에서 많이 빠졌던 종목이 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제 샌디스크, 그 다음에 웨스턴 디지털 이런 것들이 많이 빠졌는데, 자, 낸드 플래시 관련된 메모리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 이유는 아무래도 메모리 칩 공급량이 수요보다도 더 많다는 점이 좀 약간의 지목이 되면서 이런 것들 중심으로 반도체가 많이 빠졌죠. 자, 반도체 장비 역시도 많이 빠졌고, 자, 그로 인해서 반도체가 장을 좀 끌고 내려왔던 것이 오늘 하루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와 더불어서 또 봐야 될 것이 인더스트리 분야 있죠. 이렇게 지금 다른 것보다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디펜스 이런 분야도 좀 많이 빠지고 캐터필러라는 것들도 많이 빠졌는데 그랬던 이유는 거시적인 경제가 아무래도 우리 거시적인 경제 우려가 영향을 좀 준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특별히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공급망 불안, 에너지 같은 것들의 가치 가격이 상승되고 있으니까 비용이 증가되겠죠. 그로 인해서 조금 하락되는 모양이서 인더스트리에서 나타났다 해서 오늘 장에서 조금은 하락세가 두드러졌던 것은 인더스트리 산업 분야와 반도체 종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보시게 되면 파이낸셜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 컨슈머 디펜스, 유틸리티, 헬스케어, 리얼 에스테이트 이런 것들이 거의 다가 보면은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있고 많이 빠진 그 인더스트리얼, 그 다음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 테크놀로지가 좀 많이 빠졌는데 그 이유는 반도체 때문에 빠졌다. 11개 섹터 중에서 오늘 또 많이 빠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한 6, 7개는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방어주 중심으로 가고 있다. 즉 말해서 다우가 올라갔던 이유가 여기 있죠. 그래서 지금 장세는 기술주라기보다는 방어주 중심으로 좀 방어되는 그런 모양이 있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양을 띠고 있는 것이 현재 장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S&P 500의 지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500대 있죠. 이걸 강하게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계속해서 지수가 흘러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또 6,150대 있죠. 그래서 6,150하고 6,500대를 갖다 조금 기간과 시간 조정을 왔다 갔다 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트럼프 협상이란지 그에 따라서 기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그 다음 또 4일 연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또 반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는 분들은 턴다 하더라도 지금이 아니고 좀 반등이 될 때, 반등이 나올 때 일부 현금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금은 그런 때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지금 모습에서 본다면은 아무래도 주가 자체가 올라가려면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걸 거꾸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런 모양이 되고 있죠. 그래서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갔다는 거겠죠.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시간과 기간 조정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 해서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면서 나는 아직까지는 상승의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이 정도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 오면은 여기서 약간 또 눌림목이 있을 수 있는데 자, 현재 모습상에는 직전 고점을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은 걸리면서 상승의 추세가 아직까지는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현재 모습에서 좀 거꾸로 보면 그런 모양이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간과 시간 조정 후에 다시금 반등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뭐 2주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트럼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자, 근데 만약에 또 지상군을 투입했다. 그럴 때는 또 강하게 또 폭락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UK 오일 한번 보겠습니다. 브렌트 같은 경우는 4일 연속 상승하고 있죠. 똑같습니다. 지금 S&P 500이 4일 연속 하락한 거하고 4일 연속 상승한 거하고 유가 따라서 똑같이 가고 있죠. US 오일도 마찬가지죠. 4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104불, 108불, 브렌트유라든지 크루드 오일이 다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오늘 장에서 10년물 금리는 좀 하락이 되고 있었죠. 10년물 금리는 한 1.76% 하락되고 있었는데, 자, 그 이유가, 자, 이때까지는 유가가 올라가니까, 자,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인플레이션 올라가니까 금리가 계속해서 뛰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오늘 장에서는 계속해서 너무 오랫동안에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 경기 침체 가면 결론은 금리 인하할 거 아니냐. 자,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아무래도 금리가 좀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때까지는 유가에 대한 그런 금리 인상으로 생각했다면, 인플레이션으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침체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금리가 내려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는 그나마 약간 반등을 했는데 직전 고점을 갖다 지켜주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스닥 연계에서 좀 많이 빠지는 모양이 있었죠. 0.65% 정도 빠졌다. 그래서 장막판이 약간 올라왔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은 모양이 있는 것이 이제 나스닥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려온 폭이 다른 것보다 좀 깊게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폭을 본다면 한 13.56%, 한 14% 정도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러셀도 오늘 때에서 많이 빠진 모양이 있습니다. 저점까지 깨고 나가고 있으니까. 자, 아무래도 러셀 이런 거 역시도 아직까지 추세는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하락 중에 있는데 물 탈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을 타서도 안 되고, 특별히 중소형주가 많이 빠졌다 해서 지금 이제 물을 타기보다는 시간과 기간 조정 후에 다시금 일단 들어가도 문제가 없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특별히 마이너스 EPS가 적자 기업이 어디가 바닥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가 아니고 아직까지는 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장 후반으로 가면서 시장이 좀 안 좋았던 이유가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를 갖다 부과하겠다. 그런 법안을 승인을 했다는 것들.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장이 안 좋았죠. 자, 그 다음 또 백악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이번 전쟁에 대해서 소요기간에서 사회주의국제다. 그렇게 말을 봤는데, 오늘이 30일째 되는 날이다. 그럼 적어도 한 2주 정도 남았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레이먼드 제임스 역시도 백악관이 이란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아직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지상작전 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보고 있는데, 자, 전쟁이 적어도 4월 중순까지는 지속된다. 자, 그렇게 현재로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란 외무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는 31일간의 전쟁 기간 동안에 미국과 어떠한 협상도 진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 자체가 좀 더 길어지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면 호르무즈 웹의 트래픽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됐던 것이 40 이상이 됐던 거죠. 2월 달에. 자, 그랬던 것이 지금은 거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올라가야만이 주가가 상승될 수 있는데, 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언제 올라갈지가 문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봐서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는가. 자, 여기에 따라서 시장 자체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파월 의장이 연설이 있었는데 인플레이션 전망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유가 충격으로 금리를 인상할 필요는 없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자,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현실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민간 신용시장의 혼란이 더 광범위한 시스템적 위기로는 이어질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말이죠. 요것 때문에 일단 주가는 약간 올랐다가 다시금 내려오는 모양이 있는데, 어쨌든 금리를 갖다가 인상은 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 이유를 봐야 되겠죠. 나중에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이유는 금리 조정은 경제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의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이란 전쟁을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을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차가 발생한다는 거겠죠. 통화정책의 긴축의 효과가 나타날 즈음 이미 유가 충격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 인상을 할 때는 아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골드만삭스는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 우려가 커지면서 트레이드들이 연준 전망을 다 잘못 판단하고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에너지 가격의 급등이라든지 수입 비용의 상승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 심화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이 흔들리면서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급변하고 있는데, CME의 패드와치에 따르면은 선물 시장 자체가 금요일 한때 2010년도에 말까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50%가 넘었죠. 근데 월요일 아침에는 그 가능성이 약간은 한 14%로 떨어지고 있는데, 시장은 과거 경우에서 예상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매파적인 충격을 이미 반영했다. 그래서 시장은 정책 분배를 잘못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는 있지만은 1990년의 경험을 보게 되면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시장 이를 제대로 돌리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자체가 금리를 갖다가 쉽게 인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가가 많이 뛰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의 변화 자체를 본다면 국제 브렌트의 가격 자체가 급등에 의해서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가가 배럴당 115달러를 넘어섰는데, 자, 미국의 관세로 이미 높아진 인플레이션 우려를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내 일부 투자자들은 성장 둔화 조짐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다시금 긴축 정책에 돌입해야 될 수도 있다. 자,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유가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상해야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여러 가지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겠죠. 그렇게 금리를 함부로 올릴 수도 없는 입장이 있고 함부로 내릴 수도 없는 입장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현재 상황과 유사한 1990년대의 석유 공급 충격 당시에서 시장은 초기에는 매파적인 정책 대응을 예상하고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다는 거겠죠. 자,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되니까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자, 그런데 결국은 연준은 경제 상황이 또 악화되자 금리를 인하하는 정반대 행보를 보였다. 아무리 물가를 잡기 위해서 올렸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침체가 오니까 고용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를 또 인하를 했다. 그래서 우리는 연준이 결국 금리를 급격히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금리 인상 위험에 크게 의존하고 상당한 위험 프림을 요구했던 전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쉽게 금리를 갖다가 인상이라든지 인하는 할 때가 아니다. 자, 그 이야기를 현재로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측근이 노래가는 브레이크맨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자, 아무래도 현재의 시장 자체의 혼란이 수년 만에 고품질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진입점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거시경제적 우려를 넘어서서 크게 저평가된 기업에 집중할 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X에서 올린 글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들이 매우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우량주를 매수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 중에 하나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락론자들의 말을 무시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특히 일단은 모기지 대기업 가지고 있죠. 페니메하고 프레디맥, 이런 것들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저평가됐으니까 사라,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좀 더 시간을 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얘 말만 믿고 바로 우리가 매수하기는 좀 힘들죠. 자, 그에 반해서 S&P 500 지수는 앞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정권 교체라는 표현이 악의적인 이중적 의미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고정적인 지정학적 의미에서는 외부 압력, 군사행동, 그리고 내부 혼란을 통해서 주권 정부의 구조를 갖다 의도적으로 전복하거나 근본적으로 변환경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금융시장에서는 체제 변화 자체가 기존 경제 상황의 구조적 변화, 즉 일반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 있는 기준선에서 다른 기준선으로서의 재설정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강세장에서 약세장,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 금리 인하에서 완화적인 통화정책에서 금리 인상, 긴축적 통화정책으로의 전환, 만성적인 석유 공급 광의에서 지속적인 석유 공급의 부족, 이런 것들의 전환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제약의 경우는 이런 변화 중에 상당수 또는 정부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자, 그것이 현재로서는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월 말 현재를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의미가 수렴되고 있다는 거겠죠. 2월 28일 날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해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미네이의 주요한 이란의 관리들이 제거됐는데, 테헤란의 정권 교체를 위한 명시적인 움직임이 세계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서 연쇄적인 정권 교체를 폭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겉보기에는 기회주의적인 지정학적 작건으로 해서 시작된 이번 사태가 이제는 신중한 투자자와 정책의 입안자들이 피하고자 했던 바로 그 시장의 혼란, 공식적인 주식의 약세장, 인플레이션의 재상승, 금리 인상, 그리고 수년간에 지속된 구조적인 과잉 공급을 뒤집는 장기적인 석유 공급의 차질, 이런 것들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동시다발적으로 다 퍼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사태가 직접적으로 촉매자가 됐던 것은 이란의 보복 조치였고, 테헤란이 현대 역사상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면서 전 세계 해상 수송량의 21%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이것이 이제 번지고 있어서 시장 자체에서 한두 개가 터지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같이 터지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들이 속속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지난해 12월에 미국의 셀 생산량 급증, 그다음 오펙 플러스의 감산 정책으로 $50 중반대에 머물렀던 LNG 가격 자체가 110에서 110달러까지 급등하고 있죠. 또한 이란이 카타르 도하 북동쪽에 80km 지점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LNG 생산 시설인 라스라판의 산업단지를 공격하면서 카타르의 LNG 수출 능력 중에 17%가 3에서 5년간 중단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쉽게 이것들이 내려오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번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또 계속해서 지금 이제 고쳐가지고 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현재 이러한 우려 자체가 초기 가격의 충격이 아니라 이러한 혼란이 자가정식적인 체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보게 되면은 2024년도, 2025년도 동안에는 미 시장은 견조한 기업의 실적, 둔화된 인플레이션, 그리고 연준의 완화된 통화정책의 기대감이 힘입어서 연착륙의 국면을 따르고 있었는데, 이제 그 시나리오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겠죠.
유가가 배럴당에 $100를 넘어서는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소비자 지출, 기업의 이익률이 직접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운송, 제조, 화학 이런 에너지 제약적인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역사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1973년도와 79년도의 오일 쇼크를 통해서 각각 20에서 24개월간 지속된 약세장을 초래했고 주가는 40% 이상이 하락했다. 그래서 현재 주가 수준 역시도 장기 평균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자, 하락이 또 용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자, 이런 것도 물론 아직까지 오일 쇼크다 이 정도까지는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유가적인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이미 2025년도 평균치보다 배럴당 $30 이상 상승하면서 전문가들은 2010년도에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률을 3.8에서 4.2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는 더 이상의 일시적인 공급 충격이 아니고 팬데믹 이후의 통화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디플레이션의 기조에 도전하는 구조적인 체제 변화다.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이란의 산유국 공격,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이런 실질적인 국제적인 지정학적 위협에 국가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되는데 자, 바이든 같은 경우 유가 억제를 위해서 전략 비축유 SPR에서 2억 9,100만 배럴을 이상을 방출을 했지만은 임기 말까지 고작 5천만 배럴만 대사들였다. 그로 인해서 SPR의 비축량은 사상 최고치 대비해서 52%가 하락한 1984년 중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향후 120일 동안에 1억 7천만 배럴 정도를 방출할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일일의 평균 물량보다는 약 8.5회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SPR 이런 것들이 이미 상당히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은 석유 위기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발표된 방출량을 제외하면 SPR의 비축량은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미국의 평균 소비량이 약 11일치에 불과하다. 그게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원유 재고량 자체가 이렇게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물가 상승이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석유 시장에서 이런 체제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10년 동안의 세계 석유 시장은 공급 강의 상태를 유지해 왔다는 겁니다. 미국의 셰일 오일 가스의 생산량 증대, 사우디아라비아의 요유 생산 능력, 그리고 오펙 플러스의 간헐적인 감산 조치 덕분에 유가는 60에서 $80 범위에 안정돼 있는데 이란 균형도 깨졌다는 겁니다. 이란의 파업 이전에 하루에 한 320만 배럴의 생산량 자체가 대부분 중단이 되었고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찬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공급량이 하루에 1,700에서 1,900만 배럴이 추가로 감소되었다. 해협 부분을 재개방한다 하더라도 지뢰 제거, 외교적인 협상의 수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현재 구싱이라든지 로테르담의 원유 재고는 2022년도 이후에 볼 수 없던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한때 안정적이었던 콘텐고 상대에서 선물 가격은 백오데이션으로 전환되면서 단기적인 심각한 공급 부족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모습에서 본다면 2017년도까지 이런 것들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구조적인 공급 부족 현상이. 자, 그렇게 했을 때 최악의 시나리오를 본다면 가격이 120에서 $130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석유 가격도 이제는 상승 중에 있는 것이 하락 중에 있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러한 상호 연관된 체제 변화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정폭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유가 상승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은 통화 완화 정책을 제약을 한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주식 가치 평가를 압박하면서 금융 여건을 경색시킨다. 높은 가격과 자산 가격의 하락은 소비자라든지 기업 신뢰도를 떨어뜨려서 하방 위험을 증폭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적정의 성장, 낮은 인플레이션, 금리 하락이라는 골디락스 환경을 연구해 두고 투자 포지션을 구축했던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이제는 높은 변동성, 낮아진 멀티플 그리고 에너지, 방위산업, 원자재 부분으로의 선택적 순환매가 특징인 스태그플레이션 체제에서 포트폴리오를 재최적화해야 된다.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것만으로 부족한 듯이 세계는 또 노동시장의 위협을 대규모의 기술체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노동시장도 상당히 좋지 못한 가운데 있는데 인공지능의 영향으로 인해서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은 노동시장은 약화되고 있다. 그래서 신규 고용 데이터와 이전 기간의 수정치 모두 이전 기간보다도 낮은 형상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패러다임이 다 변화가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난판 페이를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죠. 즉 말해서 고용도 상당히 줄어가는 그런 모양이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정권 교체라는 표현의 이중적 의미가 경고인 동시에 분석의 도구로 작용하고 있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통해서 지역 세력의 균형을 재편하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고위험의 지정학적 목표를 추구해왔지만은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인해서 금융시장 체제 또한 심오하게 재편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투자자, 정책 이반자, 기업 경영진은 이러한 잠재적 변화를 일시적 변동으로 지어보서는 안 되겠고, 자, 서방이 테헤란 정권 교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월가와 워싱턴의 정권 교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자기들이 지금 이제 완전히 더 바뀌면서 정권 교체가 트럼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정권을 바꾸려고 했는데 정권이 자기 걸로 다른 데로 바뀐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 의미가 지정학적으로 성공할지 아니면 거시 경제적 실패로 귀결될지는 향후 몇 분기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하락폭이 더 커질수록 매수 매도 확률은 더욱더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5%의 하락폭에서 역사적으로 일상적인 조정으로 보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데 10% 하락폭이 이르면은 상황이 조금은 복잡해진다. 10% 이상이 하락했을 땐 단순한 등락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진정한 정권 교체의 징조로 간주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점을 매수 또는 매도 시점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단기 수익률은 조정 후에 개선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위험 자산을 더 낮은 가격에 매수하려는 생각이 먼저 들 수 있다. 소폭의 조정 후에는 향후 30일, 90일, 180일 동안의 수익률이 평소보다 좋아지는 경우가 많지만은 조정은 일반적으로 향후 수익률이 긍정적일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단 조정이 경기 침체라든지 시스템적인 약세장의 시작을 알리는 시조일 경우는 좀 예외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조정이 일단 올라가서 조정이 짧을 때 있죠. 조정이 올라가서 5% 미만일 때, 자, 그럴 때는 거의 다 보면 다시금 주가는 더 많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데 주가가 올라가서 10%그 미만으로 그 이상으로 빠질 때는 그거 자체가 하락으로 되는 건지를 우리가 시험을 하든지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현재가 중요한데 현재 이란의 종식에 따른 병력 감축과 관련해서 이것이 진정한 약세장의 초기 단계일 가능성이 장기 평균보다 훨씬 더 높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이유는 이란 매도세가 유가 충격, 인플레이션의 우려 증가 그리고 연준의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의 저하 이런 것들과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일단 지금 이제 다우지수 그다음 나스닥 지수가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10에서 20%의 하락이 있을 때 그렇게 되고 있죠. 이미 유가는 급등했고 시장은 심지어 올해 하반기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단순한 심리적 변동이 아니라 거시경제적 압박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단순히 할 땐 병역 감축과 관련해서 이런 게 아니라 같이 다 유관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하락세가 짙어지는 거 아니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P 500 지수는 다우지수와 나스닥에서 이미 관찰된 조정을 공식적으로 확정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S&P 500도 마찬가지로 지금 조정으로 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현재 상황에서 약세장 베어마켓으로 전환될 확률이 45에서 55%다. 단순히 시장의 하락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높은 수치가 되고 있는데 이는 과거의 확률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유가, 인플레이션, 금리 환경들을 반영해서 확률을 높인 수치가 되고 있다. 과거 추세는 일반적으로 조정이 30일, 60일, 90일 기간 동안의 장기적인 수익률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평균의 해결로 인한 단기적인 상승의 효과가 지정학적 요인에서 인플레이션 정책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경제 성장으로서의 충격이 확산될 수 있다는 그 실질적인 위험에서 상쇄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약세적으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뉴욕 증권거래소의 내부 관계자인 제우주에 따르면 다른 지수들이 조정 국면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시선이 S&P 500에 쏠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S&P 500 지수 자체가 조정 국면에 진입할 때에는 두 가지가 일단 수준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6,200이다. 이는 지수의 최근 고점 대비해서 14% 하락을 의미하고 있는데 평균적인 조정 규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조정은 대략 1년에 한 번 정도는 발생한다. 그 다음이 6,050인데 그거는 2025년도 리버레이션 데이트 있죠. 그래서 해방의 날, 자, 그때의 매도세 이후에 회복세를 보인 후에 상승하기 시작한 지점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 자체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고용 지표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화요일엔 졸트 보고서, 수요일엔 ADP의 민간 고용 보고서, 목요일엔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자, 그런 것들이 발표되고 있고, 금요일 날에는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굿프라이데이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휴장을 하죠. 그래서 월요일 날 발생된다. 그래서 고용은 한번 지켜보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나이키의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화요일에 장 마감 후에 실적을 우리가 체킹해 봐야 되는데 주가 $50가 지지가 될지, 그 다음에 또 CEO가 돌아왔죠. 그래서 이 실적 발표 후에 주가
주가가 급등했다가 반등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자 한번 체킹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다른 것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나 일단 전쟁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그래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일어날지 개방이 될지 그거는 계속해서 체킹을 해야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0년물 금리는 좀 많이 하락되고 있죠. 아무래도 경기 침체가 온 거 아니냐. 자, 그것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금리가 하락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자, 아무래도 중동의 주요 상륙국들이 미국 국채를 갖다 계속해서 매각해온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국채 가격이 많이 뛰었죠. 국채 금리가 많이 뛰었죠. 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이기로 결정한 데는 유동성 확보 필요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동의 산유국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3월 초 이후에 미국의 국채 보유량을 660억 달러 정도 줄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장기 국채 수익률은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3월 내내 급등했지만은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서 월요일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란과 갈등으로 인해서 5주 연속의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데 여러 금융시장에서 유동성 수요가 많이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돈을 일단 확보하기 위해서 국채를 털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 발발 이후에 유동성 확보의 필요성을 본다면 주시장이 하락했다는 것들 5주 연속, 그다음 펀드 환매 수수를 위한 신용시장이라든지 중동 분쟁 위험 해지를 위한 신용부도 수합 이런 것들에 사용되는 회사채 시장 이런 것들 통해서 금융시장의 다른 부분에서도 확인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유동성이 필요를 하니까 국채를 던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30조 6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의 국채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점 자체를 본다면 미국 국채가 전통적으로 불확실한 시기, 즉 전쟁 같은 이런 시기에는 안전자산으로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의 위험 증가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이달 내에 국채 매입을 줄였다. 국채를 던졌다는 겁니다. 국채를 던지니까 당연히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그렇게 되다가 오늘 본다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대체되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 경기가 둔화되는 거 아니냐. 자, 경기가 둔화되면 금리를 인하하니까 국채 가격은 상승이 되겠죠. 그렇죠. 국채 수익률이 거기다가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3월 대부분의 기간 동안은 채권 시장을 지배한 것은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아무래도 유가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의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 정부의 수요를 나타내는 지표인 수탁 보유량 자체가 2012년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당시 미국의 국제시장 규모는 현재 3분의 1 수준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보유한 미 국채 규모가 3월 초 660억 달러나 감소됐다. 이들은 또한 월요일 보고서에서 중동의 산유국들 이들이 보유한 전체 국채의 3.5% 즉 3천억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감소세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서 아무래도 국채를 보유한 주요 산유국 중 하나인데 좀 많이 틀었지 않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탁 보유량 자체가 한 150억 달러 정도가 이번 주에 많이 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디클라인 됐죠. 이거는 달러 지수고. 자, 그만큼 사줄 세력이 없다는 겁니다. 중국도 던지고 있고 중동도 던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누가 사주냐 사줄 세력이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을 사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미국의 은행들이 살려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다. 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미 국채에 대한 그러한 해외 수요의 위험에 대해서 시장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지난 몇 년간 보았듯이 장기적으로는 수요가 지속될 것이란 확신이 흔들리면서 시장이 매도세로 돌아섰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최근에 국채 수익률 급등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채를 매도하는 것과는 좀 관련이 적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자, 이는 위험자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유동성 수요 때문에 시장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부실자산을 처분한 후에 우량자산까지도 매도하는 그런 상황이 놓게 됐다. 돈이 필요해서 결론은 국채를 팔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채 수요 감소가 도움이 되진 않지만 주요 원인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두 개 다가 같이 같은 원인이 되지 않겠는가. 팔기 위해서 던진 것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해외 시장도 자기들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던진 것들 결론을 두 가지 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 던졌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전쟁 상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이란이 신규 목표물을 공격하면서 중동이 보복 확산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란과의 전쟁이 한 달째 접어들면서 에너지 시설, 민간 목표물을 대상으로 공격이 확산되면서 트럼프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트럼프는 미국이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할 것이다. 자,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강대강으로 가면은 둘 다 파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 본다면 새롭고 더 합리적인 정권과의 협상이 합의로 이루어지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란 에너지 시설을 파괴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2시경에 나왔던 내용인데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금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근하고 채찍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데
15개의 평안을 갖다가 과도하고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요구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협상이 쉽지가 않다는 거겠죠. 또 전쟁 비용 자체도 또 아랍 지도자에게 분담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뭐 줄지 그거는 우리가 미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스라엘군 역시도 테헤란의 이맘 호세인 대학교 카스피 인근의 군사시설을 공격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단 협상을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협상이 지금 이제 잘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전장의 주가 상승의 원인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채권 자체가 좀 좋았죠. 그래서 채권이 시장을 좀 도와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좋은 현상이 아닌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들 관심 자체가 지난 한 달간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부추겼던 유가 상승에서 중동 분쟁과 관련된 성장 위험의 증가로 옮겨가면서 미국 지수율의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때까지는 다른 것보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갔다면은 지금 금리가 내려가는 것은 이제부터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냐. 자, 그런 것들 때문에 내려갔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것은 시장에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겠죠. 그럼 주가가 빠지니까.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것이 국제 수익률이 내려가는 것이 좋은 게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를 본다면 긴장 고조가 세계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그 우려 속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로 인해서 유가 상승과 이런 것들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이란 분쟁의 격화 특히 이란이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의 참전 그다음 이스라엘의 테헤란 공습 이런 것들의 배경 속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빠지지 않는 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건 스탠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금요일에 늦게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주식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다. 석유 공급의 차질 규모, 지속의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해서 위험자산의 결과가 점점 더 비대칭적으로 변해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은 모양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금리가 내려갔던 것 자체가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제 침체로 가는 방향이 있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도이치뱅크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유가 상승의 기업 심리라든지 인플레이션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따라서 ISM 제조업 지표, 특히 인플레이션 영향이 반영되기 시작했는지를 갖다가 판단에 있어서 소비자 지불 가격의 지표가 주목받을 것이다. 지표로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주가가 이미 전쟁의 영향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바닥을 치는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죠. 중동에서 더 많은 전쟁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그 추세를 계속해서 따를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렇게 웰스파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장의 조정장에서 종종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반영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기대치를 재설정하고 넘어야 될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내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는 눈들이 다 다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전히 바닥이 확인됐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